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34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 거 몇 가지만 보면 되겠어. 나머지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취지고요. 대신 이제 차이점 아까 얘기했듯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자, 근데 상가건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적용 범위 보세요. 기획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대해서 다음에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그쵸? 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거기 서울특별시 4억이라고 돼 있는데 6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개혁해서 어떻게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부산도 들어간다고 보시고요. 3억이 아니고 5억. 그 다음에 광역시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과밀억제권역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라고 해서 요거는 3억 9천만 원. 부산광역시를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는 어디 들어가냐? 그거 바로 위에 아까 부산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 그래서 숫자 금액만 놓고 보면 6억 1천만 원, 5억, 3억 9천, 2억 7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 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을 내고 있다. 600을 내고 있다. 월세 600을 내고 있다. 월세를 600만 원씩 내는 그런 상가가 있나요? 장사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받아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장사해서 대박 나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건물주님한테 다 바치는 거야. 건물주님한테. 그러면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느냐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환산합니다. 환산. 그래서 6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 곱하기 100. 6억이죠, 6억. 거기다 기존 보증금 1억 더하면 얼마야? 7억이죠? 서울특별시에서는 6억 1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건 7억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 법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뭐 대항력이나 이런 부분은 적용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D급번의 그 월세에다가 그 차임에다가 1분의 100 이거 100을 곱해서 1분의 100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걸 법으로 이상하게 표현을 해. 1분의 100 이건 뭐야? 100 그쵸? 그냥 100을 곱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1분의 100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환산하는지 지금 설명했죠? 넘어가시고 적용 배제 보세요. 기획본에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 대상 임대차가 아니거나 위에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아까 6억 1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적은 거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모든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대항력 보세요.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은 뭘 갖췄어야 돼? 그쵸? 여기서는 뭘 갖추면 될까?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 아시겠죠? 의미는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 여기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확정일자를 딱 한 군데서만 받을 수 있어서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첫 줄.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앞에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땠어요?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세무서에서만 받아요. 관할 세무서. 자, 그 다음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경매 신청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안 줘. 안 내주고 있어. 집 건물주인이. 그러니까 열받으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똑같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그거 이겨야 돼. 그거 들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우선 변제권에 승계해서 거기 나와 있는 은행이나 요런데 그 임차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임차권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 요건 갖춘 것도 그대로 승계된다. 다른 기관에 넘어갔을 때는 인정 안 돼요. 우선 변제권 승계가 인정 안 되는데 요런 기관들 금융기관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자, D급번에 보세요. 임대차 정보 제공. 상가 건물에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 해당 상가물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주택임대차에서는 이걸 못해. 이런 정보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 주택이 경매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있는지, 그쵸?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알고 싶잖아. 그렇죠? 법원에서 이제 이런 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거 말고 혹시라도 거기 있는 임차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사실은. 그 경매, 그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알 수는 없어. 근데 상가 건물에서는 조금 얘기가 틀려져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거기 조항, 그것 때문이야. 임대차 정보 제공. 그래서 B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에게 사망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최우선 변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최우선 변제. 자, 요건. 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6,500만 원 이하여야 2,200만 원 최우선 변제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월세는 환산합니다. 환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씩 내고 있었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점포인가요? 되게 이제 소규모지.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일단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죠. 6억 1,000만 원 이하는 맞잖아. 그쵸? 60만 원 곱하기 100. 6천만 원이죠. 보증금 1,000만 원 합치면 7천. 환산 보증금 7천. 6,500 넘어가 버리죠.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하지만 이 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환산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일정의 상을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 주택임대차에서도 2분의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배제 가보시면 담보권 설정 시기 해가지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될 당시, 아까 주택임대차에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임차인이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금액도 자꾸 바뀌어왔거든. 주택임대차법보다는 좀 덜 바뀌었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 4-5번 밖에 안 돼요, 여기는 변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들어갈 때 적용되던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물건이 설정될 때 적용되던 걸로 한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나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변천에 대해서 상가건물 거기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이거 표로 실어놨어. 2002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4,500만 원 이하여야 1,350만 원까지 해줬어요. 거의 안 해주겠다는 소리가 마찬가지야. 어? 이게 현실성이 없었어요, 되게. 예? 이거 나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뭐 이따위로 했냐. 근데 국회의원들이 누구 편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누구 편일까? 그쵸? 국회의원들은 힘 있는 사람들 편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편.
우리가 법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실현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근처에는 항상 이렇게 로비하는 애들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해서 6,500까지 갔어. 서울특별시. 아, 진짜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 2천만 원 올렸네. 그죠?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죠? 16년 동안. 앞으로 또 16년 동안 2천만 원 겨우 올라갈까 말까. 물가는 온탕 엄청나게 뛰는데. 다음 페이지 니은번. 여기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겠죠, 당연히. 그쵸?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계약기간 끝나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돼 있는 호수에 누군가 들어온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마찬가지로 이건 등기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신청한다. 계약기간 끝나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앞에 그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 날짜 해놓은 거 있으면 그대로 보호받고 그 날짜 없으면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보호받는다. 됐습니까? 자, 등기의 효력은 뭐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민법의 규정에 있는 건 앞에 주택임대차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40페이지. 자, 주택임대차에는 없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 앞에서 주택임대차는 그냥 존속기간 2년, 요거 이제 보장해주는 거였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그게 1년이야, 1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으로 하면 1년으로 보고,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주택에서는 없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 당연히 왜 그러죠, 이거는? 주택은 끼케야 들어갈 때 도배나 장판 정도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상가 건물은 어떻게 새를 얻으면 자기가 장사하려면 시설비하고 뭐하고 하잖아.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보증금이야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다 쳐도 중요한 건 그 시설비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물론 계약서에 맨날 들어가는 내용이 그거잖아. 끝나면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그 사실 다 들어간 돈이 다 버리는 돈이야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1년만 딸랑하고 없애버린다 그러면 낭비죠. 그렇죠? 적어도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5년인 거야. 5년.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5년 안에는 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최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죠. 이것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망치 들고 팬 거. 족발집. 그쵸? 그랬더니 이제 지금 개정안 올라간 게 이제 7년으로 해줄게 이러고 있어. 7년. 5년으로 했던 걸로 통산 7년으로 해줄게. 제가 보기엔 그거나 그거 같은데. 응? 자, 어쨌든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자, 주택임대차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긴 있다라는 거. 다만 통산에서 5년이 안 됐으면 5년까지는 계속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 이행을 제대로 해야 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기획번에 A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진 권리 같은 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3기. 그 다음에 이 3기는 연속해서 3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통산에서 3번 밀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가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여기도 뭐 차임 증감 청구권이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20분의 1이었죠, 주택. 그렇죠? 20분의 1이었잖아. 여기 증액 제한에 니은에 보시면 100분의 9. 100분의 9라고 나오죠? 니은번. 100분의 9.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했을 때 앞에서는 저기 주택에서는 10%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12%. 그 12% 그리고 4.5배 요 숫자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권리금 보호.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권리금 얘기가 없죠? 네?
341페이지 하단부에 상가 건물에서는 권리금 얘기가 나오죠. 341페이지 하단부에. 주택임대차에는 권리금 없어요. 상가 건물에는 권리금 얘기가 나오죠. 자, 권리금의 정의, 그 권리금의 의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권리금의 계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 계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A하고 B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리고 B가 또 빠져나가면서 C를 임차인으로 데려와가지고 C가 또 들어오죠. 얘가 임차인, 얘가 신규 임차인. 권리금이라는 건 주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끼리 주고받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러면서 그걸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과거에는 이 권리금 규정이 아예 없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아니, 상가건물임대.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을 실제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전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판사님들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얘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얘한테 권리금을 받았어. 그리고 나갔어요. 얘가 장사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D한테 권리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동네 상권이 확 죽어가지고 손님이 아무도 안 와. 그럼 누가 이거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어? 그쵸?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 결국은 C는 권리금을 얘한테 받지도 못하고 보증금 겨우 챙겨서 나갈 때 얘가 과연 권리금을 쟤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주인한테.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판례가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A가, 건물주가 권리금에 대해서 뭐 노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권리금을. 그래서 결국은 얘가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되니까 임대인이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다 계약서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판례가, 판사님이 뭐라고 읽었느냐, 그 문장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문장, 얘들이 특약한 거, 그 내용, 이게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거 해석. 판사가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 약속은, 특약은 네가 권리금을 받는데 얘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 쉽게 얘기하면 네가 받아서 챙기고 막는 거 하는 거 얘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묵인해 주겠다, 협조해 주겠다는 뜻이지, 못 받았을 때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판례가. 결국은 얘가 얘한테 줄 의무는 없다 이 얘기지. 뭐는, 대신 뭐는 얘가 받으려는 건 방해하지 마라. 이거, 그 정도만 의무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을 그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니까 그 판례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야. 사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규정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얘가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얘가 줄 의무는 없다. 얘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얘가 이렇게 받고 뭐 하는데 가서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협조할 의무가 있다. 협조라는 게 쉽게 하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응? 그런 의무만 있다 이 얘기예요. 응? 다만 이제 좀 악의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 악의적으로. 우리 뭐랄까,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뭔가 뭐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영어로. 그거 있잖아요. 어디 상권이 낙후돼 있고 상권이 죽어 있는 저게 젊은 애들이 막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 장사 잘 되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보증금 막 올리고 해가지고 얘들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현상들. 되게 보면 들어가가지고 대박 나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건물주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월세 받는 거 처음에 이제 장사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월세를 조금밖에 안 받았지. 나중에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 얘 버는 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 자식은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쉬고 있어. 뭐 어떤 생각 들어 지금? 얘 내보내고 이거 하면 취업도 되고, 그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결국은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 권리금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은. 이제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 얘들은 그냥 쫓겨나. 권리금 자기가 주고 들어왔어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권리금에 있어서는 이제 A 보고 그런 부분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리금의 정의. 그 다음 페이지 나오세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줘야 될 의무는 없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걸 보호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 기획본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게 다야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 C가 D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지들끼리 이미 다 얘기가 됐어. 권리금 얼마 주기로 하고 이렇게. 응? 그럼 A가 이제 딱 A한테 와서 쉽게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을 둘이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원래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얘 권리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데리고 주선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하고 일단 해라. 그 정도 의무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해야 되고요. 니은번에 가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저렇게 이제 주선해서 왔는데 임대인은 그러면 별일이 없으면 그냥 협조를 해야 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A번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것도 웃기죠. 그렇죠? A가 이제 얘를 보니까 얘랑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얘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월세 못 낼 것 같아. 어? 얘가. 그런데 얘가 데리고 왔다고 해서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얘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자력이 없거나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계약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돼. 이 계약이 돼야 얘는 얘한테 권리금을 받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그걸 제대로 할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C에 가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임차인이 원래 임차인이 1년 6개월이나 비워놨어 그냥. 원래 계약했던 목적대로 안 쓰고. 그래 놓고 이렇게 권리금을 받겠다고 누굴 데리고 왔어.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짱 박아 놓고 권리금 장사하는 놈이에요 이거. 이런 임차인들은 또. 그냥 가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호프집 자리로 좋아. 그럼 얘가 먼저 이런 계획을 해. 호프집 해놓고 인테리어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해놓고 모양만 그렇게 해놔요. 문 닫아놓고. 왜? 이런 사람 하나 데려오려고. 목이 좋잖아. 그쵸? 얘는 쟤하고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당연히 안 줬지. 그쵸? 하려는 애 나타나죠? 그럼 데려다가 뭐라는 줄 알아? 권리금 달라고 그래. 그러면 뭐 1, 2년 버티면서 월세 내고 있어. 권리금 한 번에 막 1억이고 2억 붙여가지고 그냥 자리만 좋다면. 한 번에 얻는 거야.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현실에서는 다 돈 버는 길이에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나도 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 손해배상의 청구 가보시면 그 다음 그 D번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디귿에 손해배상 청구. 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앞에서 말한 그런 의무, 협조해야 될 의무를 방해까지 해서 직접 낮아서. 자,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적용 제외해가지고 거기 뭐 준대규모 점포 일부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은 이런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고요. 오른쪽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상가 건물을 중개하면서 권리금을 얼마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줬어.
중개했어. 예를 들면 요거 원래 임대차 계약 보증금 1억이고 월세 100만 원이야. 권리금 2억 주기로 했어. 2억. 자, 이 계약을 여러분이 중개로 해서 성사시켰다. 자, 중개 수수료 얼마예요? 상가 건물 0.9%까지 받는다고 해봅시다. 1억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 얼마? 이것도 1억이죠? 1억 플러스 1억 얼마야? 2억에 0.9% 얼마? 어? 2억에 180만 원. 180만 원 맞죠? 180만 원. 이것만 받아? 이거는 권리금. 이거 권리금 주고받는 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에? 불법을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 합법이죠? 그거 중개했잖아.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중개업법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는 요율 같은 거 곱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이 받고 싶은 금액은 얘하고 미리 합의가 돼 있어야지. 이거는 요율 적용받는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수수료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중개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봐요. 이거 보고 다니는 거야. 응?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 2억 받게 해주는데, 예를 들면 1억 5천은 네가 받고 5천만 원 나 가질게. 그죠? 돈 크게. 돈 크게.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예? 이제 세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거는 세금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응? 이쪽도 마찬가지야. 세금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거 동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응? 자, 어쨌든 권리금은 이거 떳떳하게 중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개법상의 그 중개 대상물은 아니야, 이거. 중개 수수료로 적용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거에 대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것만 들어가면 돼. 됐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순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튼튼한 거야. 응?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면 예전의 사고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이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가 이문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중국 사람들 이거 장사 잘한다고 그러잖아. 유대인들도 그러고. 그렇죠? 걔들은 이문에 밝은 거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어설프게 그 상인들이 멸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상인들이 이 무역도 그렇고 이게 발전돼야 그렇죠? 저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동산 하시면서 열심히 마케팅 기법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는 거야.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됐습니까? 갑자기 의욕도를 상실하고 그러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 조금 보고 잠시 쉬었다가 매수 신청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실법이라고 이제 우린 얘기를 하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것도 여러분들 민법의 부속법령으로 지금 시험범위 들어가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 이제 차명계좌 만들듯이 차명으로 이제 부동산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잖아. 세금 탈루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권리자로 명의 등기 해라. 라고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법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차명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자기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법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법에서 안 막는 게 있어. 해도 되는 거. 이 법이 나온 이유는 그렇게 차명을 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세금 탈루와 강제집행 면탈 이딴 것들이잖아. 왜? 채권자들이 지금 자기 집을 갖다가 경매 치려고 그래. 강제집행하려고 한단 말이야. 요거 안 뺏기려면 어떻게? 내게 아니면 되잖아. 그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거야. 이게 차명의로 돌려놓는 거야. 그래서 차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세금을 떼어먹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요렇게 하려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쓰는 거지. 이 두 가지 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려고 이렇게 명의를 차명으로 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아닌 차명이 있어. 이런 건 이 법에서 굳이 말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야. 배우자 명의로 해놓는 거.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전부 돈 벌어서 했는데 내 배우자고 공동 명의로 해놨어. 이것도 차명이에요. 그렇잖아. 2분의 1은 차명이지. 내가 전부 했으면 일 자체가 내 거여야 되잖아. 전체가.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했다는 것.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2분의 1씩 해놨다는 2분의 1만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잖아. 차명이죠 뭐.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배우자 명의로 전체를 해놨다든가. 내가 내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세금을 피할 목적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 법에 저촉받아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로 한 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종중재산 같은 경우. 종중재산 같은 경우 종손 이름으로 해놨어. 이게 종손 거야? 아니죠. 그 종중 전체 건데 종손 명의로 그냥 해놨어. 귀찮으니까. 이걸 또 세금 탈루 목적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 상호명의 신탁.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공유라고 한번 해봅시다, 공유. 갑하고 을하고 이거 공유하고 있대. 2분의 1씩이야. 지분은. 2분의 1씩.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는 갖고 요거는 을거 이거예요? 아니죠. 공유관계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추상적으로 지분만 하나의 소유권을 둘씩 논아가지고 있는 거. 특정돼서 어디가 어디 네 거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둘이 이거를 합의해가지고 요렇게 그어놓고 나는 여기 쓰고 너는 여기 쓰자 해놓고 공유를 분할 등기를 안 했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를.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등기부상에는 뭐로 나와 이거? 여전히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씩 공유자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건 얘 거, 이건 얘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물건은 이 하나란 말이야, 등기부에. 응? 그럴 때 이제 보면 보통 갑이 2분의 1을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죠. 이 2분의 1은 여기에서만 2분의 1이야? 여기서도 2분의 1이지. 전체 2분의 1의 효력이 미치는데 얘가 그걸 다 지배하고 있어. 진짜는 을 건데 등기부상에는 여기에 2분의 1은 얘 거다라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까 제가 배우자 2분의 1 차명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야. 여기에 실제 소유자는 을이지만 지들끼리 합의했잖아요. 등기상으로는 여기에 2분의 1은 얘 거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2분의 1은 제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보세요. 등기상에 2분의 1은 남의 걸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자, 차명이죠? 그럼 얘만 그런 거야? 여기도 그런 거지. 을에 대해서. 상호 뭐 한 거야, 지금? 차명한 거야. 서로. 여기 차명을 여기서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명의를 신탁, 이름을 빌린 거야, 지금. 서로. 근데 이게 세금 탈루 목적이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야? 아무 목적이 없죠.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한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공유물 분할 등기하기 귀찮아서 이러고 있는 것 뿐이야. 이런 건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불러. 상호, 서로 간에 명의를 신탁했다. 차명했다, 이 얘기야, 서로 간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탈루나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이 부실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처벌받는 유형 3가지. 이거 말고 이제 합법적으로 신탁법이 있어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했을 경우는 등기부에 신탁 취지의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의 부동산인데 얘가 좀 귀찮아. 이거 관리해가지고 수익도 내고 하면 좋겠는데 뭐 세 놓고 뭐하고 이렇게 귀찮아. 잘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A라는 회사. 그래서 얘들한테 어떻게 하냐, 니들이 좀 해줘 할 때 얘들이 이거 관리해 줄 때는요, 소유권을 얘한테 두고 얘들이 그냥 관리만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예 그냥 여기다 넘겨 소유권을 주고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어. 어떤 게 더 편하냐면 소유권 이쪽으로 와 있는 게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럴 때 얘한테 소유권은 이전 등기상으로는 얘한테 넘어가요. 근데 진짜 주인은 여전히 얘야. 이것도 차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는 장려합니다, 국가에서. 왜? 뭐 전문가가 다루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건 신탁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건 장려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탁 취지의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신탁법상에 신탁으로서 이전 등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자가 얘로 나와도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수탁자고 얘는 신탁자구나, 진짜 주인은 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건 허용돼.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 세 가지 유형. 자, 갑의 것인데 이게 가장 흔한 거죠. X라는 토지를 그냥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놔. 왜 이전 등기? 아무 이유 없어. 딱 한 가지. 세금을 탈루하려고. 왜냐면 이것까지 했던 게 부동산이 너무 많아. 세금 너무 누적돼가지고 너무 커. 근데 해놓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당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친구 불러다가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전 등기 해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진짜는 얘가 계속 사용을 해. 얘 거니까. 근데 등기부상에 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명의를 신탁했다. 그쵸? 이거 차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자, 갑의 토지인데 이것을 우리 매매 계약을 합니다. 진짜로 살려고. 자,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앞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강제 집행 당할 것 같아. 세금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이라는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앞으로 X라는 토지를 이전 등기하자. 네 앞으로 좀 해놓자, 이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 존재를 알까 모를까? 네? 얘 지금 이전 등기 공동신청이잖아요. 그럼 얘는 매도용 인감 띄워줘야 돼. 매도용 인감에는 이전 등기 받아갈 사람이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얘 인적사항 불러주겠지, 얘가. 그럼 그럴 거 아니야. 계약은 니랑 했는데 왜 이걸 불러줘? 얘가 이마저마해서 이런 거야. 그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대로 여기 이전 등기 가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갔죠? 생략하고 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거 걸려요. 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이야. 이것도 세금을 탈루할 목적, 강제집행 같은 목적. 자, 이렇게 갔어.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이거는 유효야, 무효야? 등기를 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얘들 사이에 없잖아. 그쵸? 이 등기 무효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얘하고 한 게 이 약정이 뭐야?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얘가 얘기를 했고, 그래. 둘이 약정한 거야,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둘이 하고, 등기는 얘한테 협조 구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 무효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 해줬기 때문에, 원인 없이 해줬고, 무효고. 그런데 등기부에는 열로 올라가 있어. 그렇죠? 이걸 지나가던 정이 봤어. 지나가던 정이야. 그럼 둘이 매매계약 합니다.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보호받느냐 이 얘기죠.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 이거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누굴 보호하는 거야? 이쪽 보호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만들어서 이거 처벌하겠다는 놈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 어떻게? 얘가 취득해요. 심지어는 얘가 이런 정을 알고도
이렇게 해도 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요거 물어봐요. 요거. 요 등기 유효냐 무효냐.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은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했느냐.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세 번째 유형. 여기다 할게요. 갑의 토지인데요. 을이 이 토지를 사고 싶어. 근데 병을 불러다가 병보고 그럽니다.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계약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전 등기를 좀 해라. 라고 을이 얘기를 하고 얘가 둘이 명의신탁 약정 둘이 한 거야. 그쵸? 그렇게 하고 얘를 보냈어. 얘 앞에는 얘만 나타나요. 얘는 얘 존재를 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얘 앞으로 이전 등기 들어가. 자, 이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했잖아. 그렇죠? 이거는 유효한 거야, 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건 이전 등기 유효한 거예요. 그럼 얘는 요거를 일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가진 권리 인정해주지 않아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또 이걸 갖다가 정한테 이전 등기 해줬다. 당연히 정이 이거 취득합니다, 또. 아시겠죠? 이렇게 관계. 그래서 얘하고 얘는 모르는 관계,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 관계. 명의신탁 약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가지 예외되는 사유 아니면 전부 무효로 취급됩니다. 명의신탁 약정. 이 법의 취지가 그거예요. 이 법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뭐 등장 및 배경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간 내서 좀 보시고, 다음 페이지. 자, 명의신탁 약정과 실권리자 해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케이스. 자, 수탁자, 신탁자, 동그라미 2번에 신탁자, 수탁자.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고 이름 빌려주는 놈이 수탁자예요. 그렇죠? 그럼 맡기는 놈은 뭐야? 진짜로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관리하면서 맡기는 거죠? 실권리자.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그래서 신탁자가 맡기는 자고 수탁자가 자기 이름 쓰는 놈.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사항에서 나오고 있죠. 자, 동그라미 기획본 보세요. 우리가 양도담보하는 경우 있어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왜 해요? 가등기 담보하면서 한번 설명 안 했어요? 돈 빌려줄 때, 담보 잡을 때 그냥 소유권 넘겨라. 응? 돈 빌려줄 테니까. 갚을 때 돌려줄게. 그쵸? 이거는 세금 탈루나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이전 듣게 해놓고 진짜는 누가 쓰느냐? 빌린 놈이 계속 써요. 돈 빌린 놈이. 자, 이거는 세금 포탈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뭐야? 담보 목적이잖아. 이런 건 허용돼. 이 법에서 말하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니은번. 자, 부동산에 위치한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라고 그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상호 명의신탁.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신탁법상 등기 허용된다고 그랬죠? 이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는 들어가지만 효력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전제 요건이 뭐라고 했어? 저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닌 경우, 법령의 제한에 이런 거 회피할 목적이 아닌 거. 사유 보세요. A번 종중부동산, B번에 배우자 명의, C번에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법인 등기 안 하고 있다가, 그쵸? 목사 이름으로 해놨어. 건물을. 어? 그 교회 건데 목사 이름으로 해놨다. 뭐 이런 게 굳이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이 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해서 나오는데요. 기획본 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기획본. 자, 그 등기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 그 다음에 이런 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디귿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유형 3가지 나와 있어요. 가로 4번에 유형. 첫 번째 거, 양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하는 거. 이거죠, 이거. 처음에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매도자, 명의신탁자를 간에 계약을 하고,
명의수탁자 병한테 넘어갔어. 요거 얘기죠, 지금. 요거. 그 다음에 계약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요거 얘기해. 특징 아시겠어요? 특징만 아시면 그 다음은 내용을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뭐가 무효인지 아시겠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등기가 무효인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나머지 뭐 장기 미등기 있잖아, 이런 건 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징금을 이제 부과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단 말이지. 그래서 과징금은 그런 수익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 이게 과징금 부과한다. 그 다음에 장기 미등기자 같은 경우에 장기 오랫동안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놔, 이런 애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부과해서 가져가게끔 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351페이지 경매 공매 권리분석 취득알선 대리실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약속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